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초부터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에어비앤비에 이은 또 다른 이제 역내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우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버는 사실 9월 말에 저희가 이제 이글스라고 하는 월간 자료를 항상 내는데 거기서 저희가 선호 종목으로 편입한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주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긴 그렇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버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에 경영진에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많이 올리면서 주가가 일단 엄청나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가가 그 이후에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오늘 우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역내 위드 코로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역내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우버가 수혜보는 결국 경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되는 이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내 위드 코로나인데요.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생겼고 영국이나 선진국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위드 코로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봐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 번 다시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과연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처럼 다시 그대로 돌아갈 거냐 한 방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저는 역외, 인터내셔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역내, 인트라내셔널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게 보일 때 그 다음에 넘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백신 접종률, 지역별 백신 접종률 때문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되게 뭐랄까 안도를 한번 하기도 했고 되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강대국들이라고 하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의 코로나 접종률은 일단 평균, 세계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대부분 60%가 넘고 뭐 중국은 70%가 넘는 걸로 현재 데이터 나와 있어요. 제가 안도를 느낀 부분이 뭐냐면 한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어떻게든 잘 사오고 금방금방 맞아가지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는 나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했습니다. 씁쓸했던 건 뭐냐면 근데 세계 평균은 지금 접종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강대국들이 60, 70% 맞았잖아요. 그 얘기는 나머지 약소국은 20%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극단적인 양극화가 된 건데 이게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백신을 만드는 지금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런 나라들 전부 미국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버릴지언정 백신을 싸게 팔거나 뭐 무료로 주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맞을 방법도 없었겠죠. 이게 저희의 개념으로는 되게 이상한 건데 제가 일전에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이유라는 약간 역사적이고 이런 면을 말씀드릴 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기업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고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돈 버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누구에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가면 공짜로 놔주지만 그 미국에서 옛날 작년 5월, 6월 기억해 보시면 예산으로 정부가 다 사준 겁니다. 그리고 맞춰주는 거고요. 심지어 8월 달에는 유럽의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도 올리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게 약소국이니까 공짜로 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그 기업, 예를 들어 파이자든 모더나든 갑자기 뭐 박애주의가 생겨서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정말 수많은 그런 증권 관련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장 주주들 모아가지고 배임 소송합니다. 왜 싸게 팔아서 돈 못 버냐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접종률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강대국들이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받을 건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 필요하니까 멕시코나 이런 데서 들어온 사람들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것도 명백히 백신을 맞춰주는 형식으로 받을 거지 옛날처럼 뭐 여행을 받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가 오긴 오겠지만 일단 현재부터 내년 뭐 최소한 3월, 6월까지는 영내 위드 코로나가 온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영내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우버한테 도움을 주는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런 운송회사, 뭐 여행회사, 뭐 항공사, 뭐 여러 크루즈, 여러 회사들이 다 수요가 없어가지고 어려워졌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수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쟁인 줄 알고 다 집에 박혀 있으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몇 달 지나자마자 한 몇 달 지나고부터 우버 예약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기사들. 우버 기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중산층 이하라고 미국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신도 맞지 못하고 이러면서 기사의 공급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기사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버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각 나라별로 기사 충원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충원율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 코로나 전에 숫자가 얼마 있으면 거기서 몇 프로까지 올라왔는지를 계산하고 그 국가들의 각각의 이익률을 다 따로 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충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사람이 수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버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와는 좀 다르게 수요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 이 초과 수요가 생길 거거든요. 이 초과 수요를 공급이 맞춰주면서 회사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날의 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가 이 위드 코로나 입장에서 수혜를 더 많이 보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냐면 컨센서스를 보시면 되는데 컨센서스에 따르면 내년 우버의 에비타라고 하죠.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요게 14억 달러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올해 참고로 컨센서스에 따르면 우버의 에비타는 마이너스 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의 엄청난 수혜를 우버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버는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뭐 EV 세일즈를 할 수도 있고 뭐 PSR도 할 수 있고 뭐 gross booking versus 막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비교하는 거는 현재로서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 우버의 비즈니스를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버는 지금 배달하고 운송이 있습니다. 우버 이츠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우버 이츠가 있고 이 운송이 있는데 이게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배달 쪽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운송이 쪼그라져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우버의 배달 부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도어대시라고 있습니다. 이 도어대시의 배달 부분 규모하고 이 우버의 배달 부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버의 배달 부분 규모가 120%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버가 도어대시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도어대시의 시가총액하고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죠.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감안해서 우버의 전체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빼보면 그럼 그 남은 게 결국은 내재된 이 시장에서 내재한 우버의 운송 부분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우버의 운송 부분 내재 가치가 지금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100억 달러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 1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운송의 규모에 비교했을 때. 이거를 전체 예약 금액으로 나누면 몇 배가 나오냐면 0.3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른 이제 플랫폼 기업들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버가 분명히 창업자가 쫓겨나고 뭐 창업자가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새로운 뭐 경영진 요구 이런 부분이 분명 문제가 저 경영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에어비앤비나 로빈후드처럼 경영진이 창업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송 부분의 가치가 워낙 작게 잡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버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 규제가 오는 게 우버를 못하게 하는 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미국은 하고 영국 이런 데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버의 기사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우버의 고용인으로 봐라 이런 판결이 자꾸 나오면서 비용 부담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우버가 다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요금을 올려가지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 한국은 참 택시가 잘 잡히고 그리고 택시가 안 잡힌다고 택시비 많이 받는 거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카카오에서 뭐랄까 콜이 잘 되는 거를 뭐 5천 원 받으려다가 엄청 욕먹고 바로 철회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택시 안 잡힐 때 불러보면 3배, 4배로 그냥 떠요. 그거를 이제 전 출장을 갔으니까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그걸 타지만 그렇게 3배, 4배를 받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택시가 필요하면 그렇게 비싸게 받아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도 필요하면 타고 아니면 안 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규제가 들어오면 그걸 우버가 요금을 올려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규제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겠지만 규제는 어느 정도 다 지난 게 거의 다 지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또는 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